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가슴 뭉클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벌 시아버지가 날 꽃뱀이라 부를 때 약혼자는 왜 웃었을까? 서울의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28살 지은 씨. 재벌 2세와 3년의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그날 밤 최고급 한정식당에서 열린 상견례에서 예비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모욕과 약혼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파혼 후 재벌 회장이 보인 끔찍한 보복과 협박, 그리고 6개월 후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까지. 과연 평범한 교사는 거대한 재벌의 횡포에 어떻게 맞섰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3년 3월 봄비가 내리던 그날 밤, 나는 서울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운영궁에서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다. 선생님이 우리 준서를 낚아채셨군요. 재벌 회장인 예비 시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고급스러운 신뢰를 가로질렀다. 그 순간 사랑한다고 믿었던 약혼자가 보인 반응은 웃음이었다. 나는 이지은 28살.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평범한 교사다. 부모님은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시고 나는 학자금 대출과 과외 아르바이트로 대학을 졸업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아니 어쩌면 평범 이하의 배경을 가진 여자였다. 그런 내가 3년 전 한자선 바자회에서 최준서를 만났다. 30살의 그는 대한그룹 부회장의 차남으로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비리그 MBA를 마친 엘리트였다. 그룹 계열사인 대한투자증권의 전무로 누가 봐도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지은아,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 부모님도 너를 좋아하실 거야. 한 달 전 제주도 여행에서 준서가 프로포즈했을 때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말했었다. 티파니 블루박스에서 나온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는 햇살에 눈부시게 빛났고 나는 주저없이 네라고 대답했다. 그로부터 한 달. 오늘이 바로 양가 상견례였다. 나는 이날을 위해 3개월치 월급을 모아 단아한 한복을 맞췄다. 옅은 분홍색 저고리에 연회색 치마,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오신 진주 놀이개까지. 새벽부터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 비녀를 꽂으며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우리 딸 너무 예쁘네. 복 받은 거야, 준서 씨가. 아버지는 빌린 정장이 어색하신지 자꾸 넥타이를 만지작거리셨고 어머니는 몇 번이나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셨다. 부모님도 긴장하고 계셨다. 평생 강북의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시며 살아오신 분들에게 재벌가와의 만남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운영궁은 예약도 어렵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600년 된 은행나무가 서 있는 정원을 지나 별채로 안내받았을 때 이미 준서의 부모님이 와 계셨다. 최윤철 회장. 대한그룹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로 강철 같은 카리스마로 유명했다. 그의 부인 한여진 여사는 전직 외교관 출신으로 여전히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분위기는 처음엔 나쁘지 않았다. 준서가 내 옆에서 테이블 아래로 손을 잡아주었고 한여진 여사는 예의 바른 미소로 어머니께 차를 권했다. 지은 씨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라고요? 참 보람 있는 일이겠어요. 내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행복합니다. 우리 준서가 지은 씨를 정말 좋아하더군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최윤철 회장이 와인잔을 돌리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투자 대상을 평가하듯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런데 지은 씨,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준서와는 아직 구체적인 결혼 준비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었다. 아직 날짜도 정하지 않았는데요, 아버님.
날짜야 정하면 되지. 중요한 건 준비 아닌가요?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그에 걸맞은 품격이 있어야 하는데. 옆에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저희가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딸 시집 보내는데 부족함 없이. 아, 치킨집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최 회장이 어머니 말을 끊었다. 강북에 있다면서요? 장사는 잘 되십니까? 그 말투에는 분명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꾹 참고 계셨다. 네, 작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으셔서. 그래요, 자영업이 쉽지 않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최 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말인데 혼전 계약서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네요.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됐다. 준서가 당황한 듯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아직 그런 얘기는. 준서야, 이런 건 미리 정리해야 해. 집안 자산을 보호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냐? 한여진 여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다. 지은 씨도 이해하실 거예요. 서로를 위한 일이니까요. 감정이 식었을 때를 대비하는 거죠. 나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노력했다. 네, 이해합니다. 공정한 내용이라면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다. 최 회장이 코웃음을 쳤다. 그래, 뭐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그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특히 강조했다. 마치 내 직업이 하찮다는 듯이. 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얼마나 되죠? 200? 300? 아버지. 준서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최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다. 지은 씨 부모님은 치킨집, 본인은 박봉의 교사. 우리 집안과는 수준이 다르지 않나? 어머니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고 계셨다. 저는 준서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니에요. 하! 최 회장이 크게 웃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참 순진하시네. 그럼 묻겠는데 준서가 재벌 2세가 아니라 평범한 회사원이었어도 만났을까요? 당연히.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젊고 예쁜 여자들이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쫓아다니는 이유를 모르나요? 다 돈이죠, 돈. 그 순간 나는 준서를 바라봤다. 그가 나를 변호해주기를, 아버지에게 반박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준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도 아시겠지만 한여진 여사가 이어받았다. 지은 씨가 우리 가문에 들어오면 많은 혜택을 보게 되겠죠. 그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치러야 하지 않을까요? 대가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예를 들면 시댁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제사도 며느리가 주도하고 무엇보다 준서 뒷바라지에 전념해야겠죠. 교사 일은 당연히 그만두고요. 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사랑해요. 사랑? 최 회장이 비웃었다. 월급 200만 원 받으면서 사랑 운운하지 마세요. 우리 준서 와이프가 되면 명품백 하나가 당신 연봉이에요. 그때였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준서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잠시 희망을 품었지만 그의 다음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지은이가 현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3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준서야. 내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아니, 지은아. 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 준서는 여전히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결혼이라는 게 현실이잖아. 로맨스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최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나? 다 너희들을 위해서야. 저희를 위해서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처음부터 격차가 큰 결혼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 선생님은 우리 집안 분위기에 적응 못할 거고
준서는 그런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거야. 한여진 여사가 거들었다. 맞아요. 며칠 전 우리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회장님 댁 며느리감이 공립학교 교사라니 좀 그렇지 않냐고. 여진 씨, 우리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 입을 여셨다. 우리 지은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그러세요? 명문대 나왔고 임용고시도 당당히 합격했고. 임용고시? 최 회장이 코웃음 쳤다. 그게 자랑이신가요? 우리 집안에서는 고시 패스한 며느리, 사위가 기본이에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런데 임용고시? 아버지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일어나셨다. 이제 됐습니다.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모욕을. 모욕이라니. 최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팩트를 말하는 게 모욕인가요? 내가 틀린 말 했나? 치킨집의 공립학교 교사. 이게 우리 집안에 맞는 스펙인가? 그때 최 회장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 같은 분들이 우리 준서를 노리는 이유가 뻔하지 않나요? 신분 상승하려고. 요즘 말로 하면. 그는 잠시 멈췄다가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꽃뱀이죠. 식탁이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작은 신음을 내셨고 아버지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나는 준서를 바라봤다. 제발 이번만은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아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준서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건 너무. 하지만 그는 말을 마치지 못했다. 대신 그의 입가에 어색한 웃음이 번졌다. 긴장했을 때 나오는 그 특유의 헛웃음. 하! 아버지도 참. 그게 전부였다. 부정도 항의도 아닌 그저 애매한 웃음.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준서의 그 웃음은 동이었다. 어쩌면 그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내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3년의 시간이 우리가 나눴던 모든 순간들이 거지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최 회장이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혼전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이혼 시 위자료 포기, 재산 분할 청구권 포기, 그리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다. 천천히 왼손을 들어 약지의 반지를 빼기 시작했다. 지은아. 준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불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반지를 그의 앞에 놓았다. 3캐럿 다이아몬드가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다. 지은아, 뭐 하는 거야?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품위를 지키려 노력했다. 어머니, 아버지, 일어나세요. 지은아. 어머니가 당황하셨다. 가시죠. 나는 최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경멸이 가득했다. 꽃뱀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더군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나갔다. 뒤에서 준서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 뒤로 부모님의 발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하셨다.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차 문을 열어주셨다. 그 거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빠, 죄송해요. 미안할 거 없다. 너는 잘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리가 미안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한강대교를 건너며 창밖을 보니 화려한 강남의 불빛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저 불빛들 속 어딘가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한복을 벗으며 울었다. 3개월치 월급을 모아 산 한복이 이렇게 쓸모 없어질 줄은 몰랐다. 준서에게서 전화가 쉴 새 없이 왔다. 47통. 문자는 더 많았다. 지은아, 제발 전화 받아.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아버지가 너무하신 거 알아. 내가 사과할게.
우리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 하지만 나는 한 통도 받지 않았다. 뭘 더 들을 필요가 있을까? 그의 웃음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새벽 3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모니터를 보니 준서가 서 있었다. 비를 맞았는지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지은아, 나야. 제발 문 좀 열어줘. 나는 모니터 앞에 한참 서 있었다. 문을 열어야 할까? 그의 설명을 들어야 할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인터폰을 통해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평소에 자신만만한 준서가 아니었다. 결국 문을 열었다. 젖은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를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들어와요. 거실에 앉은 준서는 먼저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뿐인가요? 무슨?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었어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당신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아니야. 준서가 다급하게 말했다. 절대 아니야. 나는 단 한 번도. 그럼 왜 웃었어요? 그가 말문이 막혔다. 아버님이 날 꽃뱀이라고 했을 때 왜 웃었냐고요? 그건 그냥 당황해서, 긴장해서 나온 거야. 너도 알잖아. 내가 긴장하면 헛웃음이 나오는 거. 그 웃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차라리 화를 내든 자리를 박차고 나가든 했으면 나았을 거예요. 근데 웃음이라니. 준서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3년이에요, 준서 씨. 우리가 만난 지 3년. 그동안 나는 당신을 믿었고 사랑했어요. 당신이 재벌 2세여서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이 좋아서요. 나도 그래. 나도 너를. 아니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날 사랑했을지 몰라도 존중하지는 않았어요. 만약 정말로 나를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했다면 그런 상황에서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내 편에 서야 했어요. 준서가 바닥을 내려다봤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지 알아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들인데 단지 재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 모욕을. 내가 아버지한테 말할게. 사과하시도록 할게. 이제 와서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 내일도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어요? 모레도? 평생을? 준서가 대답하지 못했다. 답이 나왔네요. 지은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변할게. 아버지께도 맞설게. 변한다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준서 씨,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특히 30년 동안 부모님 그늘에서 살아온 사람은요. 그때 준서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증명해 보일게. 나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요. 이러지 마세요. 지은아. 준서 씨가 증명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당신 자신이에요.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증명하세요.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며 문을 열었다. 이제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준서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문 밖으로 나가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사랑해. 정말로. 사랑했어. 문이 닫히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사랑이 끝나는 건 이렇게 허무한 것이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서의 어머니 한여진 여사였다. 지은 씨,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진정성이 느껴졌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북촌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운영군과는 정반대로 소박하고 조용한 곳이었다. 한여진 여사는 평소와 달리 수수한 차림이었다. 명품 백 대신 오래된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먼저 사과해야겠네요. 그녀가 말문을 열었다. 그날 저희가 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사실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저도 지은 씨와 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네. 한여진 여사가 쓴웃음을 지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도 평범한 집안 출신이에요. 외교관이 된 건 결혼 후였고요. 젊었을 때는 작은 무역회사 직원이었죠.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30년 전 저도 지은 씨처럼 앉아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저를 혹시 우리 아들 돈 보고 만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굴복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자존심을 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며느리가 되기로 했어요. 제 꿈도 커리어도 심지어 제 이름까지도요. 이름까지요? 제 본명은 한여진이 아니에요. 김정숙이죠. 시어머니께서 촌스럽다고 바꾸라고 하셨어요. 찻잔을 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완벽한 재벌가 며느리로. 하지만 며칠 전 지은 씨가 당당하게 일어서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잃어버린 것들이 생각났어요. 왜 이런 말씀을 제게? 준서 때문이에요. 그녀가 나를 똑바로 봤다. 제 아들이 저처럼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평생 아버지 눈치만 보며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으로요.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죠? 준서가 쓴 사직서예요.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놀라서 서류를 펼쳐봤다. 정말로 대한투자증권 전무 최준서의 사직서였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아버지께 반항했어요. 지은 씨를 모욕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요. 물론 윤철 씨는 코웃음만 쳤지만. 그래서요? 준서가 짐을 싸서 나갔어요. 호텔에서 지내고 있더군요. 그리고 이 사직서를 써서 제게 맡겼어요. 엄마가 지은에게 전해달라고. 나는 사직서를 내려놓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방식대로 증명하려는 거예요. 당신 말대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지만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전 그 아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평생 온실 속 화초였으니까요.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한여진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서를 다시 받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가끔 연락이 와도 완전히 외면하지는 말아주세요. 그 아이가 진짜로 변할 수 있는지 기회라도 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건. 그녀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리고 이건. 그녀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열어보니 오래된 진주 브로치였다. 소박하지만 품격이 느껴지는 물건이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처음으로 월급 모아서 산 거예요. 김정숙이었던 시절에요. 시집 온 후로는 한 번도 하지 못했죠. 시어머니께서 싸구려 같다고 하셔서. 이걸 왜 제게? 지은 씨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자신을 잃지 마세요. 이건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나는 브로치를 들여다봤다. 작은 진주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말했다. 하지만 준서 씨 일은 시간이 필요해요. 당연하죠. 서두르지 마세요. 한여진 여사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 말은 충격적이었다. 아, 그리고 윤철 씨가 교육청에 압력을 넣으려 했다는 것도 알아요. 지은 씨 학교예요. 다행히 제가 막았지만. 네. 나는 깜짝 놀랐다. 회장님이 제 직장에.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괴롭히죠. 조심하세요. 그녀가 떠난 후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최윤철 회장이 내 직장까지 건드리려 했다니.
파혼한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여진 여사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다음 주 월요일 교장실로 호출됐다. 이 선생님, 갑자기 이상한 민원이 들어왔어요. 박 교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어떤 민원이요? 이 선생님의 품행과 자질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익명이지만 꽤 영향력 있는 곳에서 온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 가관이었다. 내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가치관을 심어준다. 교사로서의 품위가 부족하다. 심지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주장까지 있었다. 교장 선생님, 이건 알아요.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는 거. 5년 동안 이 선생님을 봐왔는데 이럴 분이 아니죠. 그런데 교장이 한숨을 쉬었다. 교육청에서 조사하라고 압력이 들어왔어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학부모 단체 카톡방에 내 사진과 함께 악의적인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이지은 교사, 재벌가와의 파혼 후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 태도 불량, 아이들에게 부자는 나쁘다는 교육을 한다는 제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교사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나? 거짓말이었지만 일파만파로 퍼졌다. 일부 학부모들이 나를 옹호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흉흉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울면서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나 어떡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지은아, 침착해.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고소할 수 있어. 그런다고 해결될까? 이미 소문은 다 났는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최윤철 회장이었다. 이 선생님, 요즘 학교 생활이 힘드신가 봅니다. 이게 다 회장님이 하신 일이죠? 글쎄요. 전 그저 걱정이 되어서요. 우리 준서가 아직도 선생님을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간단합니다. 다시 준서를 만나주세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이런 방식으로 협박을 하다니.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더 힘드실 텐데. 공립학교 교사 자리 지키기 쉽지 않을 겁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라니요. 전 그저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아, 그리고 부모님 치킨집도 장사가 잘 안 되시던데. 혹시 건물주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지 이제야 실감했다. 그날 밤 준서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가 한 일 방금 알았어. 미안해. 내가 막을게. 하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가 과연 아버지를 막을 수 있을까? 평생 아버지 밑에서 살아온 그가. 다음 날 학교에 경찰이 왔다. 놀랍게도 내가 고소당했다는 것이었다. 최준서 씨가 스토킹 및 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제가 준서 씨를 스토킹했다고요? 경찰관이 서류를 보여줬다. 파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집과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증거 사진도 첨부되어 있고요. 사진을 보니 더욱 황당했다. 내가 준서의 회사 앞에 있는 사진, 그의 집 앞에 서 있는 사진들이었다. 하지만 모두 조작된 것이 분명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전 한 번도. 일단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당황해서 나왔다. 이 선생님이 그럴 분이 아닙니다. 뭔가 오해가. 하지만 경찰은 원칙대로 해야 한다며 나를 데려갔다. 학교를 나서는데 마침 학교 시간이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경찰서에서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다행히 내 알리바이가 확실해서 혐의는 쉽게 벗을 수 있었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진 후였다. 재벌가 스토킹한 여교사, 파혼 충격으로 이상행동 보인 교사. 인터넷 기사까지 났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학교 이름이 나와서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준서가 우리 집 앞에 나타났다. 초췌한 얼굴로. 지은아, 미안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알아요. 나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할 사람 아니라는 거. 내가 고소 취하할게. 당장 변호사한테. 이미 늦었어요. 소문은 다 났고 재교직 생활은 끝났어요. 준서가 주먹을 쥐었다. 처음 보는 분노의 표정이었다. 더는 못 참겠어. 아버지한테 가서. 그래서 뭘 할 건데요? 나는 냉정하게 물었다.
30년 동안 못했던 걸 이제 와서 할 수 있어요? 그때 준서가 놀라운 말을 했다. 사실 이미 시작했어. 뭐리요? 아버지 회사에 비리 자료를 모으고 있어. 탈세, 뇌물, 불법 로비. 수십 년간 쌓인 것들이야. 나는 놀라서 그를 봤다. 미쳤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요? 알아.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아버지를 막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준서의 말은 사실이었다. 일주일 후 대한그룹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대한그룹 최윤철 회장,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 정치권 로비 정황 포착, 검찰 수사 착수, 내부 고발자 제보로 드러난 대한그룹의 민낯. 최윤철 회장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아들을 고소했다. 빼임, 업무상 비밀 누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아들이라도 용서 없다. 언론은 떠들썩했다. 재벌가의 부자 전쟁이라며. 그런 와중에 준서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는 뉴스로 그 장면을 봤다. 저는 더 이상 비겁한 방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경영과 갑질을 묵인했던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특히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최근 아버지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한 시민을 괴롭힌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지은 선생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저희 집안의 오만함이 빚은 일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준서는 계속했다. 또한 저는 오늘부로 대한그룹과의 모든 관계를 끊습니다. 상속도 포기합니다.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로 교육청 관계자가 찾아왔다. 이지은 선생님, 그동안의 민원이 모두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부모들도 사과하기 시작했다. 언론도 내 편에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재벌의 갑질에 당당히 맞선 여교사.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은 진정한 교육자. 하지만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이 모든 게 준서 때문에 시작됐고 또 준서 때문에 해결됐다는 사실이. 그날 밤 한여진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 씨, 준서가. 한여진 여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준서가 쓰러졌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금 병원에 있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어느 병원이에요? 삼성병원 VIP 병동이에요. 그런데 면회 거부를 하고 있어요. 저도 못 만나게 해요. 끊고 나서 한참을 고민했다. 가야 할까? 그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결국 병원으로 향했다. VIP 병동 앞에는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면회 금지입니다. 저는 이지은이라고 하는데요. 경호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놀랍게도 나를 들여보내주었다. 병실에 들어가니 준서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다. 왔구나. 면회 거부한다면서요? 너만 예외야. 그가 희미하게 웃었다. 도와줘서 고마워.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준서가 천장을 바라봤다. 너한테 했던 말 기억나? 스스로에게 증명하라고. 나는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그래서 증명했어. 나는 아버지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걸. 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늦었어요. 알아. 준서가 내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그래도 해야 했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최윤철 회장이 들어왔다. 아직도 이 여자와 만나고 있었군. 아버지. 실망스럽다 준서야. 집안을 배신하고 아버지를 고발하고 이제는 병실에서 이 여자와. 됐습니다. 내가 일어서며 말했다. 전 가볼게요. 그런데 최 회장이 놀라운 말을 했다. 잠깐 이 선생. 거래하죠. 거래요? 준서가 폭로한 자료들을 회수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오. 그 대가로. 그가 수표를 꺼냈다. 100억. 어떻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준서도 경악했다. 아버지. 조용히 해라. 어른들이 얘기하는 중이다. 최 회장이 나를 봤다. 이 정도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요. 교사 월급 몇백 년 치지. 나는 수표를 받아들었다. 준서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지은아.
하지만 나는 수표를 찢어버렸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꽃뱀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최 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후회할 거요. 이미 회장님 덕분에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요. 내가 나가려는데 최 회장이 마지막 패를 꺼냈다. 그래, 그럼 진실을 알려주지. 준서가 왜 폭로를 시작했는지 알아? 아버지, 그만. 너 때문이 아니야. 최 회장이 잔인하게 웃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내가 은퇴하고 준서가 그룹을 물려받기 위한 시나리오였지.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예요? 내부 단속용이었어. 최 회장이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룹 내 배신자들을 색출하고 동시에 준서의 이미지를 개혁적으로 만들기 위한. 검찰? 이미 다 손을 썼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거야. 준서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야. 아버지, 왜 이런 거짓말을. 거짓말. 최 회장이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알아? 내가 3개월 전에 사인한 문서야. 그룹 혁신 프로젝트 계획서지. 서류를 보니 정말이었다. 준서의 사인이 있었다. 이건 기억 안 나? 술 먹고 사인했잖아. 최 회장이 비웃었다. 넌 처음부터 내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거야. 나는 준서를 봤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은아, 이건 정말. 나는 정말로.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일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한여진 여사였다. 지은 씨, 잠깐만요. 네. 방금 그 얘기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그녀가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이 있었다. 이게 뭐죠? 어젯밤 남편과 통화한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녹음을 재생하자 최윤철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진, 준서 그 자식 진짜 내 뒤통수를 쳤어. 감히 아비를 배신하다니. 그러게 왜 그 아이를 그렇게 몰아세웠어요? 내일 병원에 그 여자 오면 거짓말로 무너뜨릴 거야. 무슨 서류든 만들어서 준서가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속일 거야. 나는 놀라서 한여진 여사를 봤다. 그럼 방금 그 서류는 오늘 새벽에 급하게 위조한 거예요. 변호사 매수해서요. 준서 사인은 다른 서류에서 복사한 거고요. 왜 이걸 제게? 한여진 여사가 씁쓸하게 웃었다. 30년을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내 아들마저 나처럼 만들 순 없어요. 그리고 그녀가 나를 봤다. 지은 씨가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자신을 지키라고.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왜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자존심이죠. 재벌 2세가 평범한 여자 때문에 아버지를 배신했다. 이게 알려지면 망신이니까. 차라리 모든 게 계획이었다고 하면 체면이라도 살릴 수 있죠. 나는 복잡한 심정으로 병실로 돌아갔다. 최 회장은 이미 떠난 후였다. 준서는 침대에 무너진 듯 앉아 있었다. 지은아, 다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녹음 들려주셨어요. 준서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미안해. 아버지 때문에 또. 이제 그만해요.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당신도 나도 이제 그만 상처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난 너한테 했던 잘못은 변하지 않아. 그날 레스토랑에서. 알아요. 그건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한 것도 알아요. 준서가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번엔 뿌리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몰라요. 하지만 친구로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병실 TV에서 속보가 나왔다. 대한그룹 최윤철 회장, 검찰 소환. 구속영장 청구 예정. 준서와 나는 놀라서 TV를 봤다. 한여진 여사가 다시 들어왔다. 방금 제가 한 일이에요. 엄마, 검찰에 진짜 증거를 다 넘겼어요. 30년 동안 모아둔 것들을요. 비자금 장부 녹음 파일, 사진들. 준서가 경악했다. 엄마가. 왜? 너도 용기를 냈잖아. 이제 엄마 차례야. 그녀가 나를 봤다. 지은 씨 덕분이에요.
잃어버린 나를 되찾게 해줘서 고마워요. 6개월 후, 나는 여전히 같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다만 몇 가지가 달라졌다. 이지은 선생님, 오늘 뉴스에 나오셨어요. 아이들이 신나서 떠들었다. 최근 올해의 교사상을 받은 후로 가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 선생님이 멋있게 나왔니? 네. 근데 선생님 남자친구도 같이 나왔어요. 나는 웃음이 났다. 준서와 나는 아직 남자친구라는 관계는 아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최윤철 회장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한그룹은 한여진 여사가 임시 회장직을 맡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준서는 약속대로 상속을 포기하고 작은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다. 교육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퇴근길에 준서를 만났다. 그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학교에 봉사활동을 왔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보람있어. 그가 환하게 웃었다.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예전처럼 손을 잡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저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며. 참, 내일 우리 부모님 가게 가기로 했죠? 응. 어머니가 특별히 양념치킨 준비한다고 하셨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처음엔 준서를 경계했지만 그가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매주 치킨집에 와서 서빙도 돕고 청소도 하는 준서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여셨다. 우리 준서 씨가 많이 변했네. 어머니가 종종 그렇게 말씀하셨다. 다음 날 치킨집에서 어서 와요, 준서 씨. 아버지가 먼저 인사를 건네셨다. 큰 발전이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늘은 신메뉴 개발했으니까 먹어보고 평가 좀 해줘요. 준서는 진지하게 치킨을 맛보며 의견을 냈다. 그의 사업 경험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었다. 식사를 하며 어머니가 물으셨다. 준서 씨 힘들지 않아요? 원래 하던 일이랑 너무 다른데.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때 준서의 전화가 울렸다. 잠깐 나가서 받고 온 그의 표정이 밝았다. 방금 투자 확정됐대요. 우리 교육 플랫폼에 대기업에서 투자하기로 했어요. 모두가 축하했다. 나는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을 보며 진심으로 기뻤다. 근데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너희 둘은 언제까지 이렇게 애매하게 지낼 거니? 아빠. 내가 당황했지만 준서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제가 먼저 증명하고 싶었어요. 예전에 저와 다르다는 걸. 지은 씨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관심을 보이셨다. 준서가 나를 봤다. 이제 슬슬 다시 시작해봐도 될까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6개월 동안 그는 정말 많이 변했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 안에 있던 좋은 모습을 찾은 것일지도 몰랐다. 천천히요. 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정말 천천히. 한 달 후 한여진 여사의 초대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장소는 작은 한정식집이었다. 운영군 같은 화려한 곳이 아닌 소박하지만 정갈한 곳이었다. 김정숙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녀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이요? 네. 그리고 회장직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려고요. 미술관을 열 거예요.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는.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다. 지은 씨 덕분이에요. 나이 50에 진짜 나를 찾았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준서와 함께 걷는데 그가 말했다. 엄마가 저렇게 행복한 모습은 처음 봐요. 다행이에요. 근데 지은아. 그가 멈춰서서 나를 봤다. 나도 엄마처럼 늦기 전에 진짜 중요한 걸 찾고 싶어. 뭔데요? 너야. 배타적인 대사였지만 이상하게 예전과는 달랐다. 진정성이 느껴졌다.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알아.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우리는 다시 걸었다. 손은 잡지 않았지만 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1년 후 나는 준서의 회사에서 교육 콘텐츠 자문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신중했다. 결혼? 아직 멀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최윤철 회장은 감옥에서 반성문을 보내왔지만 준서는 읽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어느 봄날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있는데 준서가 찾아왔다. 선생님, 남자친구다. 아이들이 신나서 소리쳤다. 준서가 쑥스럽게 웃으며 다가왔다. 뭐하러 왔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아이들이 우하고 놀려댔다. 그때 한 아이가 물었다. 선생님, 언제 결혼해요? 나와 준서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글쎄, 언제가 좋을까? 준비되면요.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날렸다. 작년의 벚꽃은 슬펐지만 올해의 벚꽃은 달랐다. 때로는 용기 있게 떠나는 것이 결국 더 나은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화려한 프로포즈나 값비싼 반지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것도. 이지은 선생님? 네. 사랑해요. 운동장 한가운데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한 그의 고백. 부끄럽지만 행복했다. 저도요. 끝. 여러분, 지은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안녕이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한쪽이 작아지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용기를 가지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따뜻한 봄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